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말어라고 사저에 머물면서 심도 있는 별도의 대화를 갖고 귀국했습니다. 눈이나 비가 와도 지상물체를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우리 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 의미와 향후의 활동 전망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타임지가 올해를 한국 텔레비전의 전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문학뿐 아니라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노벨상 같은 상을 받은 한국인이 나왔는데요. 올 한 해를 휩쓴 K 콘텐츠 열풍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야말로 예비 백악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 5박 6일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과 돈독한 친교를 더욱 다졌는데요. 자, 이 기간 중에 트럼프 당선인과도 15분 가까이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먼저 정 회장의 전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저곳은 미국의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계, 재계 인사를 통틀어서 트럼프 당선인을 대선 이후에 직접 만나 별도의 대화를 가진 사람, 정용진 회장밖에 없죠?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된 다음에 초대한 게 아니고 4개월 전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하고의 특별한 관계로 해서 형님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한 분은 77년생, 한 분은 68년생이거든요. 근데 브라운 대학교 나오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나와서 아이비리그라 그래서 뉴욕에서 한번 만나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된 부분들이고요. 일본 같은 데 보면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손정희,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 이런 다 지금 전방위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정용진 회장이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원래 2박 3일 일정을 갔는데 이게 4박 5일로 늘어났고요. 그러다 밥을 같이 먹는데 사실 테이블이 다를 수 있었는데 또 주니어가 끌고 가서 제가 우리 프롬 코리아 딱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그 헤드 테이블에 동석을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밥만 먹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님과 트럼프 당선인과 15분간 별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쾌거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훌륭한 외교를 한 정용진 회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 정 회장은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의 애틀랜타 공항에서 만난 이 취재진들로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한국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용진 회장의 답변 어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애틀랜타 공항이 바로 미국 남부의 거점공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용진 회장이 만나서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 관련 언급은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하기는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자, 언급은 있었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부분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어봤지만 구체적 사항은 얘기 않는 게 좋겠다.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굳이 정 회장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런 배경에는 장남과의 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는 매우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약혼녀까지도 소개를 받았을 정도의
그런 깊은 관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종교 얘기를 했다는 거 보니까 사업은 좀 유통 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 트럼프 당선인이 순복음주의. 그러니까 한국의 순복음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네. 이 배경과도 상당히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나누었는데 포괄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특별한 언급을 안 했지만 정 회장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물어봤었다. 이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내용이 전부 아마 영어로 통역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10분 이상이면 꽤 많은 주제가 거론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용은 일단 함구해 붙이고 있고요. 아마 우리 측에서도 정용진 회장과 좀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년 1월 20일에 거행될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에 정 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자, 한미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죠? 뭐 커진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제 굳은자가 된 것 같고요. 꼭 참석한 것이 지금 이제 정확히 나오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라는 당선인 대통령의 그 특성상 굉장히 친소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는 게 이게 뭐 배의 그런 효과를 뛰어넘어서 어디서 잘 지냈어 이 한마디에 굉장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요번 내각 인선을 완전히 자기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역할을 지금 합니다. 1기 때는 이방카 딸이 그걸 했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그걸 이어받았고요.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일론 머스크나 그 안에 있던 내각의 사업가 출신의 지금 내각에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만날 수 있게 되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합니다. 자, 머스크도 만났냐고 물었어요,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만나서 인사는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내가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닐 때 내가 뭐 몇 가지 있는데 내가 뭐 이메일 쓸게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고 이 사람이란 게 어깨를 비빌수록 더 친소 관계가 높아지고요. 지금 뭐 머스크는 진짜 뒤에서의 대통령 이라는 그런 이 칭호까지 받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소 관계도 정용진 회장이 잘 살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취임이 다가오면서 정 회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후 처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이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죠?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한미 관계는 돈독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후에 첫 통화를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돼야 된다고 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또 받았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아주 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또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한다. 근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곧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미국은요. 인수인계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돈독하게 유지되는 관계임을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미국의 찰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은 불변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를 다짐한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 쪽하고는 뭔가 협력이 안 되나? 지금 외교차관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외교차관이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도 접촉을 하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이 될지 블링컨 장관의 방한이 될지 아직은 결정 안 났죠? 네, 아직은 결정 안 되고요. 지금 뭐 우리 라인업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한덕수 대행은
주미 대사,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은 유엔 대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과 굉장히 커넥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는 부분들로 가고 사실 뭐 지금 정권 이양기가 양국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저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장관끼리의 동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계적인 이런 이양기를 맞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특히 지금 뭐 조태열 장관은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이 대선 공약에 나왔던 통상에 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내놓으리라고 봅니다. 네, 국방장관도 지금 대행 체제인데 김선호 대행이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과 20일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 깜짝 인사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해고야. 영어로 You're fired. 이 유행어를 만들어준 전직 방송 PD를 영국 특사로 임명할 예정이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어야 될 것은 트럼프 당선이 얼마나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히 하느냐.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의 유행어 그러면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미국 MBC 방송의 유명한 이 전국적인 인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들어졌던 바로 어프렌티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PD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바로 전국구로 만들어준 저 옆모습 보이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영국 특사 스페셜 엠보이로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바로 누구냐 하면은 어프렌티스의 전 PD인 마크 버넷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당신은 해고야. 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You are fired 해고야라고 해서 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이미 그러면 영국 대사 내정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워렌 스티븐슨이라고 뭐 억만장자 이제 은행장을 투자은행 그 소유주죠? 그렇습니다. 이 영국 대사로 임명하는데 이건 우리가 말하는 아그레망을 받는 그 영국 대사인 것이고 영국이 워낙 우방 국가이다 보니까 특별한 정말 또 사절을 한 명 더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중복 특혜 논란은 있습니다만 뭐 업무상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베서더도 보내고 그렇죠. 또 엔보이도 보내고 맞습니다. 외교적으로 좀 다른 거긴 합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이 즉흥적이고 깜짝 놀랄 그런 인사. 자, 또 가족 인사. 이번이 처음이 물론 아니죠. 이 처음에는 아닌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일관된 지금 기준이 있어요. 충성도 또는 가족.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자기 사돈인 그 큐슈너 같은 경우에는 불란서 대사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비 며느리는 지금 그리스 대사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자기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미식 축구 선수는 바하마로 보내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럼 좀 친한 사람이 한국 대사로 왔으면 좋겠잖아요. 12월 23일 날 골드버그 미 대사의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일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대사의 공석이 1년 6개월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대사로 오시는 분도 빠르게 좀 조치를 되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트럼프와 가장 연락이 잘 될 수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한미 동맹에 대한 그런 어떤 아주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얼마 안 남았어요. 관세 폭탄 얘기는 이미 해드렸고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 카드. 먼저 독일, 특히 나토를 향해 본격적으로 꺼내들 태세죠? 그렇습니다. 방위비 그러면은 우리가 하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가리켜서 머니 머신이다. 이렇기 때문에 올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한국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유럽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SNS에 직격으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머스크에 운영하는 그 옛날 트위터 X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머스크와 관계가 깊은지도 알 수 있는데 증액 압박을 했습니다.
GDP의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나라마다 내는 방위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지켜주는데 미국이 지켜주는데 왜 돈을 안 내? 이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위비를 낼 게 아니면은 EU가 유럽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해야 된다는 또 다른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상의 기술이 작동되는 네네.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유럽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올 바이든 당선인의 이 방위비 압박 트럼프 당선인. 그래, 죄송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이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관련국들의 대응 움직임도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인접국인 멕시코, 또 인접국인 캐나다. 통상 정책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영어로. 트럼프 맞춤형으로 지금 바꾸고 있죠. 이거 멕시코, 캐나다 진짜 날벼락 맞았죠. 왜냐면은 지금 30년간 끌고 오는 FTA를 깨는 거거든요. FTA라는 게 관세를 안 받대는 건데 그런 관계에 있던 두 나라를 지금 관세를 지금 매기기 시작하니까 멕시코에서 뭐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북미선 제하고 모든 것에 15% 인상을 우리가 먼저 해서 그 대신 우리가 제품 나갈 때는 미국에 들어갈 때는 관세는 FTA 자유무역 협정에서 갑시다. 그러니까 먼저 엎드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캐나다나 이 멕시코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거는 관세가 아니라 사실 이민 마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맞춤형으로 관세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 대신 FTA는 그대로 합시다. 등에 지금 굉장히 먼저 줄 거는 먼저 주고 협상을 하겠다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지금 모양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지금 대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한데 경제적으로 할 건 해야죠. 트럼프 정부의 공격에 맞설 채비를 경제팀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이거 뭐 겨울철 우리 어느 가정에서나 쓰는 겁니다. 이 수입을 좀 확대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16% 정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전체 미국산으로 한 20%까지 이제 넘기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공교롭게 한 4조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한국이 이 코로나 때 보니까 1년에 4조씩 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원금으로 준대 이거 방위비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트럼프는 손자병법에 대가입니다. 손자병법에 대가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줄 건 주고 그리고 협상을 해서 이길 싸움을 만들고 가야 되는 그런 진짜 초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외교와 경제는요, 국경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임박해 있습니다.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과 어떻게 맞설지 더욱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찰위성 3호기의 발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현지 시간 12월 21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성공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 4, 3, 2, 1. Ignition. And liftoff of the Falcon 9. Go SpaceX, go Green Dragon 2. Vehicle pitching downrange. 네, 이렇게 발사만 성공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궤도에 안착하느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과의 교신이 됐느냐. 교신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정찰위성 3호기. 자, 앞으로 어떤 임무를 이제 착착 수행하나요? 말 그대로 북한을 정말 물샐 틈 없이 정찰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최 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사유 사업으로 일단 올해까지 3기, 내년에 정찰 위성을 2개를 더 이제 쏘아 올리면 5개를 가지고서 이제 정찰을 하는 건데 이 3호기가 뭐냐면 기상 조건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먹구름이 끼나 주 야간 촬영에 관한 SAR, SAR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는 정찰 위성이 있고요. SAR 바로 전파로 작동하는 이런 정찰 위성입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 관계 없는 거죠. 그렇죠. 1호기는 카메라입니다. 광학입니다. 그런데 2호기부터 이번에 쏘아 올린 3호기, 앞으로 있을 4호기, 5호기는 다 전파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 차가 어디로 움직여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전천후로 감시하게 됩니다. 군지 분영,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2기까지 포함하면 총 5개가 동일한 업무에 투입되면서 빈틈없이 이제 정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서 내년 중에 본격적인 감시 정찰 임무 수행이 되고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4.25 사업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내년에 이 정찰위성 2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안착시킬 예정인데요. 자,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어떤 눈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개가 더 가면은 이제 총 5개가 되는데요. 그럼 한반도 중에 이제 궤도상으로 2시간마다 한 번씩 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국정원에서 초소형 군지평 이런 것까지 올면 북의 핵에 대한 것은 지금 30분 간격으로 우리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북한에 도발 징후가 있다 그러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가는 뭐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좀 늦은 감 있는 그런 겁니다만 하여튼 뭐 북한의 징후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 그리고 기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의 초소형 군지위성이 11기까지 모두 가면 2시간이 아니라 30분 간격으로. 예, 30분 간격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거기 뭐 어차피 핵 징후가 도발 징후가 있다면은 발사대를 쏴야 되고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이걸 30분, 2시간과 30분은 진짜로 큰 차이입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이 일단 성공했고 27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기를 지금 한 달가량 남겨두고 있는 게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죠. 삼성전자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인데, 자, 이걸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액수는 조금 줄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종 확정된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액수가 준 건 아쉽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난 4월 달에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64억 달러를 확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47억 4,500만 달러입니다. 조금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26%. 26%, 한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는 보조금에다가 돈을 많이 보태서 삼성전자의 돈이죠. 많이 보태서 2030년까지 400억 달러 규모의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 텍사스에 짓게 됩니다.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는 이제 보조금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받는 건 다행입니다. 이것이 그럼 왜 차이가 났을까? 러몬도 상무장관은 상당히 좀 확신에 차서 그래도 지급한 게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하나도 나 지급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임기 시작되게 빨리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다행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고 좀 덜 받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미국 진출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취임해서 출범해도 이 지급된 보조금, 이게 이제 나눠서 가요. 당장 확 다 주는 게 아니라 5년간에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이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네, 트럼프 행정부 이제 임기 중에 투자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26%가요.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삼성이 전체 투자금의 16%를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10%를 상무부하고 얘기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26%가 뭐 이게 그냥 뭐 저 눈치 보느라고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삼성 측에서 줄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파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요. 세금, 관세 뭐 이런 보조금들은 뭐든지 의회의 통과를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트럼프가 또 이거 안 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을 조정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보조금이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AI를 중심으로 한 모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하이엔드 만들 수 있는 6개의 회사가 모두 다 미국에 공장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자신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더 이상 축소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네. 텍사스 일대의 그 또 공화당 의원들 그렇죠.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지역구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반대해서 확 줄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 콘텐츠로 알려진 한류 열풍. 올해도 세계를 휩쓸었고 지금도 휩쓸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개봉도 안 한 오징어 게임 속편 2는 골든글로브 후보에 벌써부터 올랐습니다. 2024 한류의 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어떻게 두 마디 하는데 7시간 연습하냐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그건 연습이 아닌 거잖아요. 네, 이번 테마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미국 타임즈가 한 얘기입니다.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표현했네요. 개봉을 앞둔 오징어 게임 2를 빼고도 전성기다. 찰리 채플린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내일이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인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세계로 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타임즈가 2024년을 한국 TV의 전성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그래픽 보고 계시잖아요.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는 스토리텔링, 잘 짜인 스토리텔링이 있다. 특히 1위 선제업고 티어에 대해서 대단한 유명 스타는 없었지만 잘 짜인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인기를 끌었다 했고 또 그 CG에서 보시면 하나 특징이 더 있는데 방금 1위에서 5위 보셨을 때 넷플릭스 보셨나요? 없어요. 없었죠. 지난 3년간은 해외에서 한국 뭐 드라마 뭐 봤어? 그러면 그게 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타고 세계 시청자를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번에는 뭐 TVN, 뭐 TVN 이제 같은 회사지만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JTBC 뭐 이런 데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시청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인기도 대단했고요. 넷플릭스는 사실 요번에 오리지널 뭐 경성 크리처 2라든가 지옥 2 시즌 2를 내놨지만 세계적으로 큰 어떤 인기를 얻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아직 건재한 건 재빠르게 정년이라든가 선지효과 티어라든가 다른 플랫폼 오리지널 시리즈를 얼른 사와서 그러니까요. 또 넷플릭스 시청자들도 보게 한 이런 것들 속에서 여하튼 넷플릭스가 또 사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세계 시청자들도 보게 된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특히 우리가 정년이에도 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1위가 선제였고 티어였고 2위가 정년이었지만 이 정년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국내 시청자, 해외 시청자에게 우리가 잊었던 우리의 소리, 국극이 있는데 그걸 여성들이 주연부터 조연까지 단역까지 그러니까요. 다 해? 네. 이런 소리의 매력, K 어떤 뮤지컬의 원조도 보여주면서 이게 또 굉장히 각광을 얻었고 이것은요 다시 한번 거꾸로 이게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웹툰으로 또 세계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또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네. 웹툰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 시장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한 글로벌 아티스트, 세계적인 예술가 명단에 한국 가수와 그룹들
아주 여러 이름을 올렸네요. 맞습니다. 루미네이트 말하자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지수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신설이 됐는데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리밍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래를 들었거나 다운로드 받았느냐, 혹은 대중적인 매력이 얼만큼이냐, 인지도가 얼만큼이냐 이런 걸 다 합했어요. 그중에 이제 참여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SNS에서 라이브 이벤트라든가 뭐 티켓을 팔았든가 이런 게 얼마나 관심을 받았느냐, 또 본인 자신이 이런 SNS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이런 걸 다 합해서 옛날에 말하자면 단순히 음반 몇 장 팔렸어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맞는 루미네이트 지수가 나온 건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250명을 전 세계에서 250명을 네. 추렸는데 여기에 무려 8팀 우리 한국 가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얻은 거는 66위에 오른 르세라핌이에요. 네. 점수가 이제 72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르세라핌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 이제까지 가보면은 이제 블랙핑크는 활동을 안 했지만 리사가 이제 리사. 개인 활동을 했잖아요. 이 리사가 235위에 올랐는데 여기 점수를 보면 이 큰 차이가 없어요. 아까 72점이었죠, 르세라핌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리사가 65점이에요. 불과 7점밖에 차이가 나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런 르세라핌을 비롯해서 뉴진스를 비롯해서 뭐 투마로우 바이 텍스트 뭐 TXT라고 하죠. 줄여서 이런 여러 팀들이 다 들었는데 8개 팀이나 무려 올랐다. 이제 그게 굉장히 야 정말 이 K-뮤직이 K-팝이 세계적으로 약진해 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 순위에서 글로벌 순위에서 1, 2, 3위는 누구냐? 뭐 많은 분들이 짐작하실 겁니다. 1위는 당연히 또 테일러 스위프트고 2위는 아델이고 3위는 비욘세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만큼 막강한 어떤 그 문턱이 높다. 벽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뚫고 우리 K 콘텐츠에서 무려 8팀이 올랐다는 게 대단하고요. 또 특히나 이 이제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8팀 말고도 여러 가지 로제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죠. 네, 대중예술뿐만 아닙니다. 클래식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게 노벨상이 있죠. 수학계의 노벨상도 있고 뭐 클래식계의 노벨상, 그러니까 노벨상은 대명사입니다. 자, 클래식계의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에서 나왔네요. 아, 뭐 상폭이 터졌습니다. 뭐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곡가 지은숙 씨 보니까 아시아인 최초로 폰 지멘스 음악상을 탔는데 이게 음악계의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탔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야, 그라모폰이 저분이네요. 지은숙 씨. 저분이 작곡가로서 아시아인 최초입니다. 지멘스 노벨상이라고는 지멘스를 지금 탔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젊은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계속 그라모폰 2관왕, 그다음에 디아파종 황금상 수상하면서 이것도 아시아인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세계에서 문화와 상품을 같이 수출하는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7위가 된 거예요. 그 뭐 또 문학 이런 쪽으로 예술 쪽으로 가면은 더 높이 올라가니까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상품과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저변에 깔린 모든 것이 K-문화, K-컬처로 지금 뭐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실력이 세계를 이제 제패하는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한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K 콘텐츠에서 이 K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죠? 나쁜 뜻이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그걸 수출을 해서 그 나라에서 상영되거나 방영됐어요. 아니면 판권을 파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아예 공동 제작하자 하고 이제 우리 인력도 교환을 하고 어떤 제작 시스템도 같이 활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로제의 아파트를 한국
노래가 아니라 여기 이미 브루노 마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K 음악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음악으로서 우리의 노래들이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요 단순히 뭐 드라마, 영화, 음악뿐이 아니라 게임이라든가 웹툰 분야에서도 K가 흐려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돋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웹툰 그러니까 게임이죠 처음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141국에서도 막 인기고 이러다가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더니 이걸 전 세계에서 143억 리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고 하츄핑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132명이 봤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인기 애니메이션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올해 K 콘텐츠의 특징으로 이 IP, 이게 이제 지식 재산권이란 것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다. 이걸 꼽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협업의 결과죠? 협업의 결과고요. 그 이제 말씀드리던 사랑의 하츄핑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KBS랑 재능 TV에서 그냥 만들어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이모션 왕국이라는 데서 어떤 보석 이 이제 요정들이 감정 요정들이 떨어졌는데 이걸 다시 그 별로 돌려보내는 이야기. 그냥 단순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가요. 일본에서 세계에서 애니메이션의 강국이라는 일본에서 대박이 났죠. 네, 이걸 대박을 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웹툰을 우리 그거 우리나라에서 숏폼 드라마로 만들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드라마나 웹툰으로 어떤 변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시청률이 된 겁니다. TV 시청률이 저렇게 나오고요. 관객을 무려 123만 명. 네, 132만 명이 들었는데 이게 옛날 마당을 나온 암탉 220만 명에 의해서 뭐 2위기도 하고 요즘에 웬만한 뭐 드라마도요 26.3%를 기록하기가 어려운데 시청률이 이게 시즌 4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시즌 4가 26.3%에 오르기도 했어요. 대단한 인기입니다. 네. 자, 우리 콘텐츠 이렇게 같이 잘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우리 K 콘텐츠 산업. 내년 날씨 예상, 기상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K 콘텐츠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예상을 못하지만 사실 K 콘텐츠와 K 컬처의 분기점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2012년입니다. 지금 이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을 가다 보니까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조금 주춤하고 게임은 나갈 수 있는 부분, 캐릭터 이런 데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저런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2020년 전망으로 보면은 올해보다는 수출이 좀 부진한 예상들을 하고 계신데 그럴수록 2012년부터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다른 그런 한 차원 높은 그런 K컬처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활짝 갤 것이라고 예상된 분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뭐 K-팝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인구수가 특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악, 패션 이거 굉장히 잘 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신기술 통합 콘텐츠죠. AI라든가 뭐 VR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부분들이 가면서 가는데요. 특히 여기에 합쳐지는 이 매개체가 뭐냐 되면 이제는 패션과 그다음에 의류, 의학이 저런 신기술에 앞장서서 K컬처를 지금 전 세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한 특정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는 진짜로 K2가 돼야 되겠죠. 그런 스테이지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가수 그다음에 우리 콘텐츠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기술이 붙어야 됩니다. 네. 기술이 어떤 식으로 붙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물건, 잘 만드는 물건, 패션에 의류, 의학에 붙여질 때 K컬처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얘기 좀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이고요. 모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무려 69년째나 산타클로스를 추적하는 집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북미 항공 우주 사령부인데 여기가요. 사실은 이제 북미 쪽, 미국하고 캐나다가 함께 항공을 어떤 관찰하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하고 이제 중기를 해주니까 북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우리나라는 저기 대한해협 건너서 제주도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남쪽에서 위쪽으로 쭉 와서 남산타워 이렇게 롯데타워까지 이렇게 쫙 도는데 이게 이 처음 시작된 게 이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 백화점에서요. 산타에게 전화 걸기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 전화번호가 잘못 나가서 여기 이 지금의 이름은 노라드죠. 일루 예전 이름은 코나드였어요. 일루 전화가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잘못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하하 나 산타 맞다. 지금 산타는 어디쯤 가고 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69년째 우리 이럴 거 그냥 실수였지만 해마다 진짜 제공해주자 해서 이거를 제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홍 기자님 말씀을 좀 저희가 소개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 영어로는 노라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산타를 추적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들에게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저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의 과학입니다. 산타 추적 행사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됐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56년에 그렇게 백화점에 이벤트를 하면서 산타에게 전화 걸기 해서 잘못된 전화번호를 넣은 게 시작이었는데 한 아이가 전화를 작은 목소리로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별로 이제 이 전화를 받은 대령이 처음에는 그때 해리 슈츠 대령이라고 해요. 이 슈프 대령이 좀 머뭇했나 봐요. 그랬더니 당신은 산타가 아니야. 아이가 요렇게 말한 거에서 이제 재치 있게 아니야 나 산타 맞아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 얘기를 2009년에 API 인터뷰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분이 사실 이제 2009년에 별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앱까지 나오고 보니까 정말 산타클로스를 더 믿는 동심이 저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앱을 틀어놓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 좀 있으면 서울 온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더 잘 아시는군요. 자, 북극에서 출발한다는 이 산타클로스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도착하는 시간 정확히 몇 시쯤입니까? 11시로 나왔습니다. 저녁 11시로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경에 이제 와서 7분가량 체류를 하다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60억 가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려면 산타가 초속이 2,200km를 가야 그날 안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은 11시에서 11시 반 사이고요. 한 7분에서 8분 정도 머물다 가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북미 항공 우주 방위사령부에서 뭘 줬냐면요. 항공사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우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네. 그래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올해 우리나라 도착 시간은 11시에서 11시 30분으로 그다음에 7분간 가량 우리 전 상공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앱으로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무조건 명동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하지만 최근에는 이 성탄절의 뜨거운 장소 핫플레이스가 바뀌었다죠?
네,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24일에 누가 어디 몇 명 있었어 봤더니 광화문에 한 8만 6천여 명이 있고 명동에는 8만 3천여 명, 한 3천 명 차이지만 1위가 바뀌었다. 올해 그래서 광화문에요. 14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물품들을 살 수 있는 마켓도 열리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여기서 공개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광화문이 굉장히 더 뜨거울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안전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밀집도를 보면서 여기 지금 사람이 몰린다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고 또 이런 안전 요원들, 경찰들도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지만 요새 뭐 안전요원이 꼭 필요한 광화문의 시위가 좀 많습니다. 자, 최영호 원장님 또 홍종선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